페이지입니다. 그래서 375페이지 피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우리 저거 있잖아요. 외웠었던 거. 그래서 변경에는 몇 가지가 있으세요? 두 가지. 정책의 변경하고 추정의 변경. 그래서 정책의 변경은 어떤 법을 바꾸는 거고, 감가는 제외. 그 다음에 무슨 법 쓴다고요? 소급법. 그 다음에 추정은 대손하고 감가 관련된 거. 그다음에 무슨 법 쓴다고요? 전진법. 그 다음에 잠시만요. 잠시만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그래서 오늘까지 외울 게 부가가치세예요. 그리고 이제 두 가지는 소득세였고, 쪽지 시험은 내일까지만 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회계하고 겹치는 거니까 다시 전체적으로 다 외우세요. 그래서 제일 먼저 부가가치세 특징이 있었죠. 그래서 간접세 맞고, 직접세 아니고, 일반 소비세 맞고, 개별 소비세 아니고, 전단계 세액공제법 맞고, 전단계 거래공제법 아니고, 소비지국 과세원칙 맞고, 생산지국 과세원칙 아니고. 다음에 우리가 세금 내는 걸 과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쓰세요.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그 다음에 재화의 공급이 아닌 것, 물납, 담보, 공매 및 경매 사업의 포괄량도. 그 다음에 간주 공급 네 가지, 자가 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 시 잔존적. 다음에 필요적 무슨 사항이요? 기재사항. 공급하는 자의 등록번호, 상호랑 이름,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작성, 연월일, 공급가액과 뭐요? 세액. 그 다음에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 그래서 매출할인 및 애누리 매출할인, 지급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그 다음에 도달되기 전에 파손, 훼손 또는 멸실된 경우 용기회수, 보증금, 종업원 뭐야? 봉사료. 그 다음에 불공. 그래서 접대비 업무하고 상관 없는 거.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몇 cc인 제외야? 1000cc. 우리가 1000cc를 무슨 차라 그래요? 경차. 그리고 소형 승용차는 여기까지가 소형 승용차예요. 몇 인 이하요? 8인승 이하. 그래서 회사 가시면 회사 차량 중에 봉고차 많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봉고차는 9인승입니다. 앞에 셋, 중가운데 셋, 뒤에 셋. 아니면 10인승도 있고 12인승도 있죠. 그래서 봉고차는 괜찮아요. 봉고차는 승용차 아니에요. 그래서 몇 인승 이하가 승용차로 들어가는 거예요? 8인승까지가 승용차로 들어갑니다. 그건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저기 어디 갔냐? 면세 관련 비용, 토지 더하기 뭐요? 세금 계산서. 그 다음에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개인만 가능하고요. 직전 연도 공급 대가가 8천만원 미만일 때. 그 다음에 영수증 발행할 수 있는데, 영수증은 공급 대가가 얼마보다 작은 분이요? 4,800만원 미만. 그래서 4,800만원보다 크고 4,800만원보다 크면 세금 계산서 발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4,800보다 작으면 뭐만 발행할 수 있어요? 영수증만. 그 다음에 공급 대가가 얼마가 안 되시는 분들이요? 4,800만원이 안 되시는 분들은 세금 낼 필요도 없다. 왜 그러냐면 세금이 많이 나와요? 적게 나와요? 적게 나와요. 네. 근데 이분들한테는 만원, 2만원도 소중하잖아요. 왜냐면 매출액 자체가 워낙에 적으니까. 그래서 대부분 간이과세자는 1인 사업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냐면 2인 사업장만 돼도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월 210만 줘도 1년에 얼마를 줘야 돼요?
2,400 줘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4,800만 원도 못 파는 분들한테 2,400이면 어마무시하게 큰 돈이죠. 그래서 대부분 1인 사업체로 하시는 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분들이 대부분 간이과세자라고 보시면 되세요. 왜냐면 2인만 넘어가도 8천만 원도 못 팔면 망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대부분 1인 사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요거는 이제 요것도 개인만 되고요. 몇 프로요? 1.3%. 얼마 한도요? 1,000만 원 한도. 그 다음에 개인은 예정 고지납부를 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개인만 되고 직전 확정 신고 금액의 몇 분의 몇이요? 2분의 1만큼. 얼마보다 작으면 30만원 미만이면 고지서 발송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냐면 너무 뭐하니까요. 금액이 적으니까. 그 다음에 오늘 볼 거 수출은 무슨 일 기준이요? 선적일 기준. 그 다음에 선적일보다 환가일이 빠르면 환가일 기준. 그 다음에 무슨 환율하고 무슨 환율이요? 기준 환율하고 재정 환율. 아마 요 속도로 나가면 다음 주쯤에 문제풀이 할 건데 그때 아마 요 문제 관련된 거 여러 번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제 매입세액. 그래서 의제 매입세액은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예요. 그래서 의제하고 비슷하게 쓰이는 말이 뭐요? 간주. 그래서 의제 매입세액도 맞고 간주 매입세액도 똑같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요거는 살 때는 면세에 뭘로 사셔야 돼요? 원재료. 그 다음에 가공을 해서 팔 때는 과세. 그래서 시험 문제로 나오면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많이 나옵니다. 통조림 회사하고 음식점. 왜냐면 음식점에도 만약에 우리가 돼지고기집을 하면은 돼지고기 원재료죠. 예. 그 다음에 뭐 거기에 뭐 쌀 필요할 거고 야채 필요할 거고 그런 것들 다 재료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주로 의제 매입세액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율을 좀 외우셔야 돼요. 원칙은 102분의 2고 중소제조기업이랑 개인이라고 나오면 몇 분의 몇이요? 104분의 4. 그 다음에 음식점 중에서 법인은 106분의 6, 개인은 108분의 8. 그 다음에 개인 중에서 2억 원 이하 파시는 분들은 몇 분의 몇이요? 109분의 9. 그러니까 영세 업체일수록 많이 빼주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농어민은 누구만 가능해요? 제조업만. 그 다음에 사업자하고 거래할 경우에는 꼭 계산서나 뭐요? 신용카드. 여기까지였죠? 아, 그 다음에 요거 나이하고 뭐 있었죠? 소득. 나이는 몇 세 이하? 20세 이하. 몇 세 이상이요? 60세 이상. 그 다음에 나이하고 상관없는 분들 있죠? 배우자,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 그 다음에 소득은 소득금액 얼마요? 100만원. 그 다음에 월급으로 치면 1년에 얼마 이하요? 500. 그 다음에 근로소득금액으로 나오면 150만원 이하. 참고로 요 두 개가 같은 말이에요. 왜냐면 세법에서 500만원까지는 70% 빼주라고 되어 있어요. 몇 프로요? 70%. 그러면 500에 70%면 350이잖아요. 500에서 350 빼면 얼마 나와요? 150 나와요. 그래서 요 두 가지가 같은 말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빼주도록 되어 있냐면 뭐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우리가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을 근로자라고 표현하죠. 예, 근로자는 유리지갑이라고 표현을 해요. 무슨 지갑이요? 유리지갑. 왜 유리지갑이라고 하냐면 국세청에서 이 사람한테 월급이 얼마 나갔는지 다 알아요. 근데 왜 다 아냐면 회사에서 비용 처리를 하려면 급여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얼마 벌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알 수 있다. 그래서 무슨 지갑이라고 표현을 해요? 유리지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장사하시는 분들도 조금씩 유리지갑화 되어가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뭘로 긁고 있죠? 카드로 긁고 있죠. 그래, 카드로 긁으면은 모든 데이터가 카드사에서 국세청에다 넘겨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돈 벌기가 과거보단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근데 잘못된 건 아닙니다. 원래 그 전부터 세금을 정상적으로 냈었어야 되는데 과거에는 세금을 비정상적으로 냈어요. 그러니까 원래 1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2, 30만 원 막 이런 식으로 냈었거든요. 왜냐면 뇌물도 매기고. 네.
그래서 저 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은 세무서 있죠. 세무서 직원으로 들어가서 3년 안에 집을 못 사면 바보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실제. 네. 근데 그때는 왜 그랬냐면 뇌물이나 이런 게 비일비재했잖아요. 그 당시에는 경찰관한테 걸려도 뇌물 매겼습니다. 맞죠? 그 자리에서 막 3만 원, 5만 원 주고 과거엔 그랬었어요. 지금은 그랬다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과거보다는 세금을 이제 더 많이 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구조 자체가. 그 다음에 어디 갔냐? 이자 배당은 얼마요? 2천. 그 다음에 기타 소득 금액은 얼마라고요? 300만 원 뭐요? 이하. 요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실기를 할 수 있어요. 실기할 때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교재는 370 몇 페이지요? 5페이지 피시고.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우리 소득세는 원래 이렇게 내도록 되어 있어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돈을 번 걸 내년 5월 며칠까지요? 31일까지. 그래서 소득세는 5개월 후에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가세는 끝나는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는 거죠. 25일. 법인세는 3개월 후에요. 그래서 제가 조금 있다가 큰 신고들은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그래서 중간예납이라는 게 있어요. 중가운데 내는 겁니다. 그러면 중가운데면 1월 1일부터 언제까지예요? 6월 30. 그 다음에 5개월 후니까 요때까지 납부하셔야 돼요. 며칠까지요? 11월 30일까지. 근데 이제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고지서 발송을 합니다. 요것도 고지납부거든요. 중간예납도. 그러면 11월 30일까지 뭐 하시면 돼요? 고지서로 납부를 하시면 돼요. 뭐 하시면 된다고요? 납부. 근데 우리 부가가치세에도 몇 분의 몇이면은 신고할 수 있다 그랬죠? 고지서는 반이 날라온다 그랬잖아요. 반이 2분의 1이죠. 그래서 3분의 1이나 30%보다 적으면은 뭐 할 수 있어요?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얘도 똑같아요. 그래서 요것도 고지서가 날라오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직전 신고 금액의 몇 분의 몇이요? 2분의 1만큼 날라와요. 그 다음에 얼마보다 작으면 고지서 안 날라와요? 30만원 미만이면 고지서 발송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신고 납부도 가능은 해요. 요건 예외 조항인데 직전 신고 금액의 3분의 1 미만이면 뭐 할 수 있다? 신고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하고 똑같아요, 내용은. 근데 이제 날짜가 좀 어때요? 다르죠. 그거 좀 봐두시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소득세 납세 절차 중간연합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중간연합세액을 결정하여 11월 30일까지 징수하여야 하는데 이것을 중간연합이라고 하고요. 거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30만원 미만인 때에는 징수하지 않는다. 그래서 보시면 똑같아요. 내용 자체는. 그래서 3분의 1이냐 30만 원이냐 거기에 따라서 틀려진다라는 거 그거 좀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375페이지 제일 밑에서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이 중간예납 기준에 거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30%의 미달. 30%의 미달이 몇 분의 몇이에요? 3분의
1이에요. 몇 분의 몇이라고요? 3분의 1. 그래서 30%의 미다라는 경우에는 신고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거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중간연합 절차 보시면 원칙은 무슨 납부예요? 고지납부입니다. 그래서 고지서로 날라오는데 거기 두 번째 줄에 밑줄 좀 쳐주세요. 11월 1일부터 며칠까지요? 15일까지 고지서 발송하면은 11월 30일까지 뭐 하시면 돼요? 징수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 뜻이에요. 별 뜻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거기 두 번째 줄에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분납이 가능해요. 예, 분납을 분할 납부라고 합니다. 예, 그걸 줄여서 분납이라고 하는데 분납은 얼마가 넘을 때 가능해요? 예, 1천만 원이 뭐 할 때요? 넘을 때. 예, 1천만 원 초과하면은 분납이 가능합니다. 근데 부가가치세는 분납 안 돼요. 가끔씩은 아니고 예전에 한 두 분 정도 취업하신 다음에 연락 왔는데 소득세는 분납이 돼요. 근데 왜 되냐면 소득세는 직접세거든요. 내 돈으로 내는 거니까 분납이 되는데 부가가치세는 내 돈으로 내는 거예요? 남의 돈으로 내는 거예요? 남의 돈으로 내는 거예요. 그래서 분납이 안 됩니다. 뭐 이제 연락 온 이유가 어딘가에서 이제 분납 얘기를 들으신 거예요. 근데 부가가치세 자체는 내 돈으로 내는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분납 제도가 없어요. 그래서 금액이 크든 작든 바로 내셔야 됩니다. 날짜에 맞춰서. 그 날짜 못 지키시면 세금을 더 내셔야 돼요. 그거를 나중에 우리가 연습하는데 가산세라고 합니다. 무슨 세요? 가산세.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원천징수라고 있어요. 376페이지. 원천징수 세율 외우셔야 돼요. 요거는 이제 내일 쪽지 시험 볼 거에 있는데 이자하고 배당은 14% 냅니다. 몇 프로요? 14%. 그 다음에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 내요. 몇 프로 내요? 25%. 그 다음에 사업소득의 인적용역은 3% 냅니다. 요건 프리랜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몇 프로 낸다고요? 3%. 그 다음에 봉사료는 5% 내요. 몇 프로 낸다고요? 5%.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타, 아이고, 요건 밑에 써야 되겠구나. 기타 소득금액은 20% 내고요. 3억 원 초과하면 몇 프로 내요? 30%. 이렇게 5개 외우셔야 돼요. 원래 거기 보시면 5개보다 훨씬 많죠. 근데 시험 문제에 10개 중에 8개는 이 5개만 외우고 있으면 맞출 수 있게끔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요 5개만 외울 거예요. 당연히 다 외우면 좋겠지만 우리 할 거 많잖아요. 그래서 주로 나오는 것들 위주로 좀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 보시면은요, 거기 377페이지 원천징수라고 있는데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쪽에 보시면 다음 달 10일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원천징수세액은 이제 신고 및 납부를 해야 되는데 요 신고 및 납부가 언제까지냐면 다음 달 며칠까지요? 10일까지. 그래서 5월 달 거는 6월 10. 6월 달 월급은 몇 월 며칠이요? 7월 10. 이런 식으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그 다음에 시험엔 안 나오는데요. 거기 보시면은요. 거기 보시면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의 2번에 보시면 반기별 납부라고 있어요. 무슨 별 납부요? 반기별 납부. 원래 원칙은 월별 납부예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원칙은. 근데 반기라 그래서 6개월에 한 번씩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요거는 평균 인원수가 20인 이하인 회사만 반기별 납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고는 두 가지로 나누어지세요. 그래서 매달 낼 거냐 아니면은 6개월에 한 번씩 낼 거냐 이렇게 이제 나누어집니다. 참고하세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요거 가끔씩 나옵니다. 몇 번이냐면은요 378페이지 위에 거 보시면 확정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뭐요? 거주자. 그래서 보시면 그 확정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주자 옆에다가 이렇게 써주세요. 연말정산 플러스 분리과세.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요,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확정 신고는 5월 달에 해요. 몇 월에 한다고요? 5월. 예. 근데 연말정산은 2월에 합니다. 몇 월에 해요? 2월. 예. 그 다음에 분리과세는 돈 주고 받을 때 바로바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확정 신고라는 건 정확하게 신고하는 건데, 어차피 우리가 근로자들은 연말정산 해요, 안 해요? 하죠. 연말정산 하면은 더 이상 세금 낼 게 없어요. 근데 왜 이거를 2월 달에 하냐면, 우리가 이 소득세 신고라는 건 근로자하고 사업자들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근로자하고 사업자의 수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겠죠. 그래서 2월 달에 근로자들 거를 미리 해서 마무리 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5월 달에 국세청에서 해야 될 양이 어떻게 되죠? 줄어들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먼저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분리과세는 돈 주고 받을 때 세금을 아예 떼고 돈 주고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더 이상 낼 게 없는 세금이에요. 그러면 연말정산은 2월 달에 해서 끝났고, 분리과세는 돈 받을 때 세금 떼었으니까 더 이상 낼 세금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조는. 그래서 거기 첫 번째 보시면 근로소득만 있는 자라고 있습니다. 뭐만 있는 자요? 근로소득. 그 옆에다 이렇게 적어주세요. 연말정산.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은 공적연금 소득만 있는 자, 여기도 연말정산. 공적연금이 국민연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연금만 받는 분들은 연말정산 하도록 되어 있으세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거기 연말정산이라고 써있죠. 그 다음에 퇴직소득만 있는 자라고 있죠. 퇴직소득은 분리과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두면 퇴직금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그 퇴직금 받을 때, 아이고 퇴직소득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분리과세.
퇴직금을 받을 때 회사에서 퇴직금 관련된 세금을 다 떼고 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 더 이상 이 퇴직금 관련돼서는 세금 낼 게 없습니다. 그걸 무슨 과세라 그래요? 분리과세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볼 때 분리과세로 가장 많이 나오는 건 두 가지예요. 복권당첨금하고 일용직분들. 그 두 가지도 돈 받으면 더 이상 그 소득과 관련돼서 내야 될 세금이 있다 없다 없다. 그걸 무슨 과세라 그래요? 분리과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나중에 혹시 뭐 일용직으로 아니면 아르바이트를 나가신다거나 하시면 그 회사에서 뭐 하고 가요? 세금 떼고 돈을 줍니다. 그러면 그 돈 관련돼서는 세금 낼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그거 좀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보고 실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 보시면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라고 있어요. 그래서 상속인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몇 개월 이내요? 6개월. 그래서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속대법도요. 몇 개월 안에 해결하라고 되어 있어요? 6개월. 그래서 상속을 한 날로부터 6개월 안에는 세금이나 이런 것들도 다 마무리를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주자가 출국한 경우, 거주자가 출국할 수 있죠. 예, 이민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주의하셔야 되는 게 출국일 전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셔야 돼요. 근데 왜 이렇게 되어 있냐면 출국일이 그날 이민 가는 날이잖아요. 그러면 그날 아침부터 바빠요. 맞죠? 예, 그리고 새벽 비행기로 가야 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그 출국하기 전, 이민 가기 전까지 세금 관련돼서는 뭐 해라? 마무리를 짓고 가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면 당일날은 신고 및 납부할 여력이 없잖아요. 예, 왜냐면 공항 가고 나갈 준비해야 되니까. 그래서 출국하는 경우에는 언제까지 마무리를 지으셔야 돼요? 출국일 전일까지. 그거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요? 몇 문제 나온다고요? 두 문제 나와요. 네, 억수로 넓은 데에서 두 개가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재무회계 실습인데요. 교재 몇 페이지 피시냐면은 382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인터넷 들어오세요. 인터넷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거기 주소창에다가 요거 치세요. 저번에 한번 하긴 했었어요. www.a-t.kr 요게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교재의 홈페이지입니다. 따따따.a-t.kr 치면은 이렇게 AT 패스 1이라고 나오실 겁니다. 참 관리 안 하세요. 여기 보면은 2018년도 거 공지사항이 2018년도 게 있잖아요. 자료시는 2021년도 거고. 요거 나오셨습니까? 네. 그래서 집에서 연습하실 분들도 이거를 설치를 하셔야 돼요. 이거 설치하셔야만 교재에 있는 내용을 연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전산세무 몇 급이죠? 2급이죠. 여기 보시면 2021 패스 1 전산세무 2급 뭐라고 써여 있어요? 백데이터. 그래서 백데이터 누르세요. 그러면 요거 있어요. 2021 패스 1 전산세무 2급 뭐요? 백데이터. 네, 요거 다운로드 받으세요.
그다음에 요거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요거 압축 푸셔야 돼요. 잘 안 되시면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이거 해본 결과 여기 잠깐만 봐주세요. 이게 그 뭐냐 다운로드를 받으면 여기로 들어가거든요. 다운로드로. 근데 압축을 여기다 풀면 압축이 잘 안 풀려요. 그래서 압축은 되도록이면 문서에다 푸세요. 그러면 좀 잘 풀리더라고요. 해보니까. 예. 근데 컴퓨터마다 차이가 있는데 다운로드에다가도 압축이 잘 풀리는 컴퓨터들도 있는데 간혹 가다가 압축을 풀면 다운로드에 안 나오는 컴퓨터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어디에다가 하시라고요? 문서에다가 압축을 푸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일단 압축 풀어보세요. 여기 압축 풀리시면 요거 있을 거예요. 패스1 전산세무 이급 무슨 데이터요? 백데이터. 요거 나오신 분들은 요거 더블 클릭해서 실행시키시면 돼요. 이상하신 분들은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봐드릴게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여기에서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다운로드 받고 그 다음에 압축 푸시면은 이렇게 두 개 있어요. 몇 개 있어요? 두 개. 그래서 백데이터 더블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전산회계 프로그램 들어오세요. 교육용으로. 무슨 용이요? 교육용.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은요. 여기 보시면 전산세무 몇 급으로 꼭 맞춰주세요. 2급. 그 다음에 요게 가장 키포인트예요. 여기 무슨 등록이라고 있죠? 회사 등록. 그 다음에 요거 꼭 눌러주셔야 돼요. 무슨 코드 재생성? 회사 코드 재생성 누른 다음에 요게 나오면 잘 설치가 된 거예요. 여기 밑에 보시면 2200 U2 실업이라고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2200 무슨 실업이요? U2 실업. 요게 있으면은 설치를 잘 하신 겁니다.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2200 나오신 분들은 여기 회사 코드에다가 뭐 치세요? 2200. 참고하시고. 네. 그래서 요걸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2200 치신 다음에 여기 위에 보시면은 U2 실업이어야 되고 여기에 꼭 2021년으로 나와야 돼요. 왜냐면 저희가 지금 몇 년도예요? 2021년이죠. 그리고 저희가 2021년도 것도 풀 거고 예전 것도 풀 거예요. 근데 예전 건 되도록이면 저하고 같이 푸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예전 건 화면도 틀리고 법도 틀리거든요. 그래서 옛날 거 잘못 푸시면
엉뚱한 공식이나 엉뚱한 법을 이해하실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세무는 되도록이면 2021년 버전용으로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그게 딴 것 때문이 아니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모양이 조금씩 바뀌고 세법도 조금씩 변동들이 있기 때문에 과거 거랑 지금 거랑 똑같은 경우도 있지만 다른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옛날 것도 풀기는 하겠지만 옛날 건 되도록이면 저하고 같이 푸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혼자 푸시다가 저희가 수업 끝나고 이제 개인적으로 공부를 좀 하셔야 되잖아요. 혼자 풀다가 이상한 거 있으면 화면 찍어서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밑에다 댓글 답글 달아서 보내드릴 테니까. 아니면 한번 놀러 오시든지요. 그 대신 놀러 오실 거면 미리 예약하고 오세요. 왜냐면 제가 웬만하면 6시 칼퇴하거든요. 그래서 놀러 오실 거면은 이야기를 하고 오시면 제가 기둘리고 있을 테니까 그날 잠깐 야근하고 가면 되니까. 어차피 한 두세 달에 한 번씩 하루 이틀 야근을 해야 돼요. 서류 마무리해야 될 게 있어서. 그래서 연락을 주시면 그때 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 오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그거 사진 찍어서 뭐 카톡이나 이메일이나 아니면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답글 달아 드릴게요. 일단 앞에 보세요. 전산회계 1급하고 전산세무 2급의 차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이건 있습니다. 종종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격증 없다 그래서 취업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자격증 없어도 취업이 가능은 합니다. 면접 엄청나게 잘 보고 오시면 돼요. 예전에 이런 케이스도 있었어요. 그분 한 두세 달 다니다 그만두긴 했는데 직업전문학교에 상담사를 보내달라 그랬는데 저희 쪽에서 이해를 잘못해갖고 회계 배우신 분을 보내드렸어요. 근데 그분 합격했어요. 근데 왜 합격했나 봤더니 면접을 엄청 마음에 들게 잘 봤대요. 그리고 원래 안 뽑는 건데 뽑는다라는 식으로 해서 가셨는데 3개월 후에 그만두셨더라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쪽 직업전문학교에서 하는 일들은 대부분 상담이잖아요. 근데 저희 쪽은 상담이 주는 아니죠. 그래서 그게 좀 안 맞으셨는지 그만두긴 하셨는데 어쨌든 면접을 잘 보면은 그런 식으로 취업이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그러면 관련된 자격증이 있어야만 취업할 확률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는 거예요. 확률이 올라가는 거지 자격증이 있으니까 꼭 취업이 되고 자격증 없으니까 취업이 안 되고 이건 아닙니다. 근데 요즘에는 어느 파트를 가든 그쪽 관련된 자격증들 거의 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그놈의 스펙 때문에 제 자격증을 꼭 따시라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지 자격증 있다 그래서 일 잘하고 자격증 없다 그래서 일 못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참고로 저도 처음에 커말 가리킬 때 커말 자격증 없었어요. 커말 자격증 없었는데도 잘 붙일 때는 8, 90%까지는 붙였었어요. 한 18명 가리켜갖고 막 16명, 15명 이렇게 붙였었으니까. 근데 제가 ITQ 수업은 안 해요. 파워포인트 때문에. 제가 그림하고는 완전히 안 친한 사람이라 제가 파워포인트를 가리키면 앉아 계신 분들이 더 잘 그려요. 미적 감각이 빵점이라 좌우대칭도 안 맞고 그래갖고 저는 커말을 가리키라 그러면 오히려 커말이 낫지 ITQ는 못하지는 않는데 이 파워포인트 때문에 하기가 싫더라고요. 전산회계 1급은 이론 몇 문항이에요? 15문항. 전산세무 2급도 이론 15문항 똑같아요. 근데 차이는 뭐냐면 여기가 재무가 8개, 원가가 4개, 부가가 몇 개요? 3개.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재무가 5개, 원가가 5개, 부가가치세가 3개, 소득세가 몇 개요? 2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실기가 문제 1번이 기초정보관리죠. 기초정보관리 몇 문항 나와요? 3문항 나와요. 3개 나오고 그 다음에 전산세무 2급의 문제 1번은 일반전표예요. 기초정보관리 안 나와요. 그래서 요게 5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문제 2번이 무슨 전표예요? 일반전표 6개 나와요. 그 다음에 전산세무는 문제 2번이 메인매출 전표예요. 5개 나와요. 그 다음에 문제 3번이 뭐였었죠? 매입 매출 전표였죠. 6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전산세무 문제 3번은 부가세예요. 2개 나와요. 근데 이게 배점이 10점이에요. 여기가 배점이 틀려요.
그 다음에 문제 4번이 수정 문제예요. 수정 문제 몇 개 나와요? 2개 나와요. 그리고 전산세무 2급의 문제 4번은 결산이에요. 결산 5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문제 5번이 결산이에요. 결산 몇 개 나와요? 3개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 문제 5번이 끝이에요. 문제 5번이 원천징수라 그래서 소득세가 나와요. 2개. 근데 여기가 15점짜리예요. 몇 점짜리라고요? 15점. 그래서 추가되는 건 크게 2가지예요. 실기 쪽에서. 요거 문제 3번 10점짜리랑 여기 문제 5번 몇 점짜리요? 15점짜리. 그래서 25점이 추가됩니다. 네, 빠질 거 빠지고. 그 다음에 전산회계 1급은 문제 6번이 뭐예요? 조회예요. 조회 몇 개 나와요? 3개. 근데 전산세무 2급에는 기초정보관리랑 조회는 아예 안 나와요. 그래서 기초정보관리하고 조회는 전산회계 1급, 2급에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전산세무는 아예 기초정보관리하고 조회는 안 나와요. 왜냐면 요거는 아래 급수에서 어느 정도 끝낼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나오는 문항수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할 거는 요쪽입니다. 부가세하고 어느 쪽이요? 원천징수. 왜냐면 요쪽은 회계 때 그래도 해서 아예 안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기는 하는데 주는 요쪽이 될 거예요. 부가세하고 어느 쪽이요? 원천징수. 네, 왜냐면 나머지들은 그래도 회계 때 좀 해봤었어서 그나마 좀 나은데 이쪽은 완전히 저희가 문해안이잖아요. 처음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시작할 때 요거는 안 할 거예요. 여기하고 결산은 안 하고 초반에는 여기 부가세하고 원천징수 위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아마 요 속도로 나가면 빠르면 내일, 늦으면은 다음 주 월요일 날부터 문제풀이 들어갈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자격증 시험이라 또 문제를 하나라도 더 풀어봐야 되니까 그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10시 35분에 실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